제가 근데 오늘 주문을 받은 주제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그 과세에 대해서도 이제 일부 연결이 되긴 하지만 저는 지금 일단 과세가 연기되는 그런 분위기가 양당에서 이제 확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한 차원 높여가지고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화두를 꺼낸 것이 주최 측의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그 평생 투자하는 일만 했었어요. 그래서 2012년도 우정사업본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풀타임으로 투자하는 일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우정사업본부는 140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도 그 행정공제회라고 하는 그 14조 원 운영하는 데에서 이제 비상근으로 투심위원을 하고는 있고요. 이제 우정사업본부를 나오고 나서 경영학 박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기술 투자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 투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학술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술과 투자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말하자면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것들과 함께 블록체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록체인을 만나게 된 인연이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겸임 교수는 학교에서 월급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업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교육 사업, 비즈니스, 그리고 지금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로 인해 가지고 디지털 자산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디지털 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앞서도 나왔지만은 디지털 자산으로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CBDC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발생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들이 가셔서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디지털 자산의 허브 국가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메타버스의 세상이 열리면서 우리는 노동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 그때 또 그 디지털 자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신대륙을 찾아서 헤매 다녔던 역사이기도 합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고요. 인류는 이제 지금 우주로 나와가지고 달, 화성, 목성, 심지어 이제 일론 머스크는 목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겠다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발견한 가장 커다란 신대륙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들으셨겠지만은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라고 바꿨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실은 이미 일찍부터 그 AR,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된 그런 투자를 했고요. 하고 있었고,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도 이미 오픈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이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워크룸 서비스는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AR, VR, 가상현실, 증강현실인데요. 이 주제가 부상하게 된 계기는 2014년도에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이 이 오큘러스를 인수하니까 구글도 이제 이쪽 시장에 뛰어들고, 그러면서 많은 자이언트 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을 사면 이걸 샀을 때 우리 집에 설치하면 어떤 모양이 될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애플은 이제 아직 출시는 안 됐습니다만 어쩌면 스마트 글래스, 그래서 휴대폰을 안경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지금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어떤 데에서는 25년도에 나온다고 그러고 어떤 데에서는 24년도에 나온다고 하고, 어쨌든 굉장히 진도는 빨리 나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더 빨리 나올 거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2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11월 3일 날 한 얘기입니다. 메타버스가 먼 얘기가 아니고, 메타버스는 이미 와 있고, 메타버스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여러 회사들의 사례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냐면, 예를 들면 세계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제일 큰 회사가 순위를 얘기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뭐 테슬라가 요새 좀 떠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회사들은 세계에서 그러니까 가장 돈이 많은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정보가 많은 회사들입니다. 제가 이런 회사들의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 공통적인 것 중에 물론 인공지능이 제일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이 AR, VR, 가상현실, 증강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유행처럼 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굉장히 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렀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할 가능성이 서비스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텔레비전을 많이 보다가 그러다가 인터넷을 하다가 지금 휴대폰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는 앞으로는 아마도 메타버스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에서의 벌어지는 모든 것은 다 디지털이고요.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디지털 자산일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는 곧 디지털 자산 시장의 도래와 같고 메타버스 서비스가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될수록 디지털 자산 시장은 급격하게 팽창이 될 것입니다. 근데 디지털 자산이 무엇인지 아직 학술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의 유형의 자산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자산으로 바뀔 것이라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가상 자산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가 디지털 자산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법정 화폐가 CBDC라고 하는 이름으로 디지털 자산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그 바이낸스 같은 그런 거래소를 가보면 금융자산, 주식, 채권, 뭐 파생상품 뭐 이런 것들이 거래소나 암호화폐 거래소나 아니면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라고 부르는 탈중앙화 금융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이미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낸스는 주식을 올렸다가 이제 규제의 문제에 충돌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내려있는 상태지만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을 하는 데에서 제일 먼저 이제 그 토큰화를 시도했었던 영역이 이런 현금성의 자산입니다. 쿠폰, 마일리지, 로열티 같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실물 자산도 이미 토큰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을 토큰화 해가지고 강남에 있는 빌딩을 사서 토큰을 발행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수익이 나면 배당을 해주는 그런 모델이 이미 있고요. 카사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정부의 샌드박스 규제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NFT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지적 재산권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음악, 미술, 만화, 영화, 저작권, 특허, 판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토큰화 돼가지고 거래가 될 것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일 커다란 시장입니다. 이른바 그냥 데이터라고 불리우는 것들입니다. 이 데이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은 우리 거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데이터는 다 구글이 갖거나 페이스북이 갖거나 네이버가 갖고 있고 우리 것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열리면 블록체인 위에서 내가 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주거나 팔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저는 뒷단에서 이제 이 디지털 자산을 통합하는 그런 법 같은 거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이제 하고자 하는 건데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격들이 다 너무너무 다른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것들이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공통적으로 아마도 토큰 형태로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이 되면서 이 다양한 것들, 지금 현재 거래가 잘 안 되거나 오프라인에서 거래가 되거나 다 파편화되어 있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밖에 없었던 대단히 비활성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도 어려웠던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으로 발행이 되면서 자산으로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시장이 통합되면서 굉장히 거래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될 것이고 그런 세상이 이제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약간 전문적이긴 한데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것들 중에서 제가 이제 어떤 건 펑저블, 어떤 건 증권, 이제 이런 약간은 이제 좀 더 전문성 있는 거를 덧붙여 놨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술 작품, 뭐 음악 이렇게 아주 고유한 단 하나만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경우는 난팡저블 토큰이라고 불리는 대체 불가한 딱 하나만 생기는 그런 형태로 토큰화가 될 것이고요. 아까 말한 마일리지, 멤버십 아니면 디지털 화폐 이런 거는 이제 비슷한 것들끼리 서로 등가성을 가지고 이제 유통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펑저블 토큰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유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서 어떤 것들은 증권형이라고 이제 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채권, 실물 자산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면 뭔가 배당이나 뭔가 렌탈이나 이런 수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런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는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고 이제 분류를 이제 하게 되고 증권형 토큰의 경우는 기존에 있는 이제 증권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 이런 거에 이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발행이 지금 현재로서는 금지가 되어 있는 국가별로도 이제 규제를 좀 심하게 하는 영역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뭔가 통합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CBDC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CBDC에 관해서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는 제일 앞서 있습니다. 중국은 인민폐를 달러 때문에 하도 이제 여러 가지 수모를 겪으니까 인민폐를 확산시키겠다는 그런 이제 어젠다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여러 번의 실험 발행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할 때면 이 CBDC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쓰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중앙은행이 정부에서 이 통화를 발행을 하는 이제 코스를 택한 거라면 미국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11월 1일 날 나왔던 보고서의 제일 커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 참여한 데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짱짱한 데들이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 자문그룹입니다. 거기에는 옐런 재무장관도 들어있고 파월 연준 의장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연방통화청 그러니까 최고의 그 통화금융정책 관련된 데들이 참여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보고서를 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달러를 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코인을 발행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더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USDC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이제 가상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발행한 것도 있고 이제 최근에 제일 많이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건데 이제 테라 해서 이제 알고리즘으로 가지고 이제 그 스테이블한 그런 가치를 유지시키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하는데 이 보고서에서 주목한 거는 이제 달러를 담보로 해서 코인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지불 결제에 굉장히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그 다음에 과연 예치한 달러의 규모하고 발행한 코인의 규모가 같나? 이런 거에 대한 불투명성, 불확실성 그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뱅크런처럼 코인런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불신하게 되는 순간 갑자기 그 코인을 들고 있다가 그거를 다 들고 와가지고 이제 예금을 바꿔달라고 해서 예금을 인출하는 그런 이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의 외곽지대에 지금처럼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데들에 대해서 규제를 가할 것이고 관리 감독을 할 것이며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자들한테는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긴급한 경우에는 유동성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혜택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왜 이런 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이면을 이제 해석을 해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올해 1월 달에 OCC에서 앞장에서 나왔었던 그 연방통화청입니다. OCC에서 나왔었던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자, 은행이 달러 예금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유통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올해 1월에 있었고요. 이것이 곧 CBDC인 겁니다. 그러니까 CBDC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CBDC를 발행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의 대부분은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중앙은행이 만드는 돈은 전체 돈의 5에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이른바 그 신용 창출이라고 불리우는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서 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의 대부분은 은행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CBDC를 해결하는 길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파급력이 센 거죠. 왜냐하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의 양은 지금도 전체 통화량의 5에서 1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90% 이상은 은행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CBDC의 영향력, 파급력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인데요. 그럼 연방통화청이 했었던 거랑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한테 발행하게 해준다면, 은행은 지금도 FDIC, 그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를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의 주체를 은행으로 바꿔버리는 순간에 은행이 예금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그것은 곧 CBDC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앞으로 보는 이제 방향입니다. 미국은 아마 이런 방향으로 CBDC를 발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행하게 되면은 발행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CBDC의 발행량이 엄청나게 많아지진 통화의 거의 대부분 90% 이상을 CBDC가 차지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CBDC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해서 은행망을 통해서 돈이 오가는 거잖아요. 그럼 CBDC가 됐을 때 CBDC는 어떻게 유통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뭐 별도의 망을 구축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카오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제시를 했었던 거는 올해 이제 1월 달에 연방통화청에 제시했었던 거는 이더리움망 같은 거를 통해서 유통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지 간에 디지털화가 되고 나면 그거는 블록체인망에 올라와서 유통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은 비트코인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런 그 이더리움망에 올라가는 것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가져다가 이렇게 껍데기를 씌우는 거죠. 껍데기를 씌우면은 이더리움망에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도 생겨 있기 때문에 디지털 통화가 만들어지는 경우에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국가나 은행이 자발적으로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아니면 자발적으로 블록체인에 올리지 않아도
블록체인을 하는 비즈니스에서는 그거를 가져다가 블록체인 상에서 유통시키는 거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한은행도 지금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CBDC 방향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통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코인은 다 없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가 볼 때 무식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뭐 루비니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루비니는 이제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은 다 없어진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디지털 코인이 나오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암호자산,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거래소를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처음에 이 가상자산을 내 계좌, 내 지갑에 갖게 되는 것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거를 은행이, 국가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가장 어려운 길을 아주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디지털 세상으로 가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CBDC가 되고 디지털 통화가 발행이 되면, 법정 화폐가 디지털 통화가 된다면 디지털 자산의 세상은 훨씬 더 빨리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제시한 것처럼 은행이 CBDC를 발행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은행이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은행은 없어진다. 암호자산, 뭐 이제 가상자산이 발달하고 탈중앙화 다 되기 때문에 중앙화되어 있는 금융기관은 없어진다. 저는 그것도 절대로 비현실적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오히려 저는 은행의 역할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페이먼트도 있고요. 지금도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수천 프로, 수만 프로, 수십만 프로의 수익이 나는 그런 금융 상품들이 디파이라고 불리는 데는 있습니다. 그 디파이가 지금은 정말 신뢰하기 어려운 스타트업들, 탈중앙화 금융하는 플레이어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해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장에도 당연히 은행들이 진입할 거고, 외국에서는 이미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이 역할이 저는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 어떻게 거래가 될까? 디지털 자산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은 출발은 파일일 수밖에는 없잖아요. 파일인데 이게 파일이 똑같은 것이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면은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할 수 없다면 거래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원본과 복제의 구분이 가능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장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일 수밖에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유통의 방식은 처음에 오프라인 상태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오리지널이 예를 들면 그림이라고 보면 유화를 그렸는데, 유화는 그 오프라인 상에 존재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일단은 파일로 이제 올라오는 단계가 한 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파일로 올라오고 나서 이 파일 전체가 다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거는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메타데이터라고 일부의 중요한 데이터만 올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용량이 크면은 이제 뭐 이를테면 오픈C 같은 경우에 파일 사이즈가 10MB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넘어가면 받아주지 아예 않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이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비효율적인 그런 데이터베이스인 거거든요. 용량이 커지면은 거래 비용이 굉장히 비싸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올리지 않고 일부 중요한 것들, 메타데이터라 불리는 것들만 블록체인 상에 올리고 나서 NFT가 발행이 되고 토큰이 발행이 되면서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에 존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파일 상태일 수도 있는데, 이게 블록체인 상에 올라오기까지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NFT면 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소유권이 확인이 된다, 원본이 증명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원본은 따로 보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실수를 해가지고 딜리트를 눌러서 원본 파일이 날아가면 아무리 NFT를 내가 갖고 있어도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블록체인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 디지털 자산이 토큰이 발행되기 전에 디지털 자산이 어딘가 누군가가 안전하게 잘 보관을 해주고 그거를 확인하면서 토큰이 발행이 되는 거를 확인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블록체인이 책임집니다. 그 다음의 과정은. 이 앞의 과정은 탈중화된 방식으로 해결이 저는 해결책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오라클이라고 불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 설명을 다 마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사업 모델은, 그러니까 그렇게 발행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평가를 해줘야죠. 예를 들면 NFT가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지금 오픈시라고 하는 그 NFT 그 마켓플레이스라면 거기 올라와 있는 작품의 수가 2,200만 개가 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도 누군가 평가를 해주지 않고 그런다면은 거래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인증 평가를 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뭐 업비트 아니면 바이낸스처럼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런 이제 뭐 곳이 있어야지 될 거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 거래소는 해킹도 당하고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 자산을 보관해주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관을 해주는 회사는 자기도 불안하니까 보험을 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미국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사거든요. 미국의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사고 나면은 바이낸스 거래소가 있다. 바이낸스 샀다. 그러면 바이낸스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아요. 바이낸스 거래소를 못 믿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피델리티한테 맡기는 겁니다. 피델리티가 그걸 보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는 바이낸스는 믿지 못하지만 피델리티는 믿는 거죠. 추가적인 수수료를 주고. 그럼 피델리티는 어떻게 하냐? 피델리티는 보험에 들어요. 보험에 들어가지고 로이즈한테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지금 이제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 복습을 하면 이게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들이고요. 이제 탈중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안성이 여러 사람들이 장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해킹해가지고 장부를 조작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한 거고,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 누구한테 A에서부터 B로 갔다라고 하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다만 A가 누구고 B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뭐 우리 중앙 서버가 딱 끊기면은 은행 거래가 안 될 수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거래가 가능한 이제 그런 안정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일 왼쪽에가 전통적인 그런 금융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있었고, 이제 가장 오른쪽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탈중화된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가운데 이 암호 자산을 가지고 중앙 집중화된 방식으로 거래하는 비즈니스가 같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는 전통 금융인 거고, 제일 오른쪽에는 디파이라고 불리는 탈중화 금융인 건데, 탈중화된 금융이 발달하면서 가운데 카멜레온 같은 코인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하는 서비스가 같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파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원래 블록체인의 정신, 원래 비트코인은 그 안에서 자기가 자산을 보관하고 있으면 단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어요. 비트코인은. 다만 해킹당한 적은 없지만 분실을 당한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았나요? 뭐 디스켓을 찾으려고 쓰레기장을 뒤졌다. 거기에 뭐 몇백억이 있다, 몇천억이 있다. 보관을 못하면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탈중화된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들고 나와서 스위스에 있는 금고에 맡기는 거죠. 스위스에 있는 금고는 벙커를 파가지고 깊은 그 땅속에 묻어놔서 핵전쟁이 일어나도 당신의 디스켓은 안전해. 블록체인의 정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중앙 집중화된 방식으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핸디캡을
막아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상자산 어디서 사나요? 여러분들이 가상자산을 살 때 다 중앙 집중화된 거래소에서 가는 겁니다. 그 블록체인 방식이 아닌 거예요. 전통적인 증권회사의 거래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탈중앙화된 암호자산, 가상자산 시장이 커질 때 동시에 중앙 집중화된 방식의 서비스도 커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서비스도 같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발행, 평가, 거래, 보관, 보호 모든 단계에서 중앙 집중화된 서비스가 탈중앙화된 서비스와 같이 가는 거고요. 보험이나 보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집중화된 방식으로만 서비스가 가능한 거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고 싶은 거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디지털 자산의 허브로 만들자. 이제 제가 어떠한 사업 모델이 있는지는 다 얘기했고요. 그게 뭐 탈중앙화된 방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파이라고 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대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커진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상자산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의 허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T 인프라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지금 우리 가상자산의 거래량은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이 극도로 탄압을 하기 때문에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세계 2위 정도로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한 이제 모든 사업 모델, 가상자산에 처음에 발행을 하고, 그걸 평가하고, 거래하고, 보관하고, 보험을 하는 이 이제 생태계에 있는 모든 사이클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우리가 장악을 하자, 장악이 가능하다. 제가 블록체인을 시작했었던 것이 2017년 정도입니다. 사업적으로는. 그때는 제가 이 호텔에서 이런 류의 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데를 잡으려면은 몇 달 전에 예약을 해도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외국 회사들이 이걸 다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외국 회사들이 여기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이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코인을 발행하고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한국에 와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랫동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이 코인 시장의 메카 역할을 실제적으로 했었던 거고요. 저는 지금도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다만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은 많이 찌그러져 있죠. 거래량이 많지만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는 게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금 가상자산 법이 아니고 이제 디지털 자산 법을 만들어라. 그래서 규제 중심이 아니고 산업을 육성하는 것,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 국가 경쟁력을 만드는 것, 이런 쪽에 이제 치중을 하자. 그 중에 세금도 들어가는데 세금의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잖아요. 투자 수익의 가장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요소는 세금입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이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와야 되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이제 가상자산을 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예를 들면은 디지털 자산 관련된 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디지털 자산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젠다가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그런 겁니다. 이제 그 마지막인데요. 그 일론 머스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머리에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된 칩을 심겠다라고 하는 어젠다를 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메타버스에 우리는 모두 다 아바타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바타를 교육 훈련을 시키는 거죠. 우리의 아바타는 우리가 자거나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따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바타가 우리를 대신해서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세상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동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이때 어떻게 거래가 될까요? 이때 거래의 대상은 다 디지털 자산일 수밖에는 없고요. 블록체인에서 거래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마치겠고요. 이제 패널 세션이 있기 때문에 혹시 Q&A가 있으면 그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